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몇 페이지냐면 교재 161페이지입니다. 피의자, 피고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이에요. 일단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변호인과의 이제 접견 교통권 했는데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접견 교통권을 할 겁니다. 의 보시면 알 것 같고 주체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고인이든 피해자든 간에 신체 지금 구속이 되어 있어요. 업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인정되는 것이 뭐죠? 걸리고 그 다음에 상대방. 일단 변호인 이외의 타인이겠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굴 보고 싶을까요? 애인 보고 싶을까요? 여친 보고 싶을까요? 아니면 와이프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근데 유의하실 것은 이것은 변호인처럼 절대적으로 접견교통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접견교통권에 제한해가지고 1번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해서 또 접견권통권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용 보시기 바라고 넘기셔가지고 내용 나왔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서 변호인의 피고인 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죠. 피고인 피의자가 변호인과 연락을 하고 또 접견하고 서신 등을 교환할 권리를 말하고요. 법적 근거는 헌법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문헌의 규정상 피의자, 피고인의 기본권이지 그 규정으로부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파산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에 그친다고 판시하여 헌법상 기본권임을 부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이게 헌법상 권리냐 아니냐 이게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이런 거죠. 지금 피의자와 피고인이 누구를 만날 권리? 변호인을 만날 권리는 이거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권리라는 거죠. 근데 누가요? 변호인 측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만날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고 형사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법률상의 권리란 얘기고요. 은근히 잘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죠? 이런 얘기죠.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피의자예요. 잡혀왔어요. 체포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변호사, 변호인이 있는데 지금 이 피의자가 요 을을 부르고 을을 만날 권리는 뭐예요?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변호인 측에서 피의자를 만나고 피의자와 교통해야 될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법률, 형사법상의 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니까 대단히 엄중하게 뭐가 되겠어요? 보호가 되겠지만 변호인의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법률에 의한 권리이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요건해 가지고 1번 주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죠. 저번주에 우리가 접견교통권의 대상이 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상대방 구속되는 자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체포 구속을 당한 사람을 말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장소와 상대방이 나오는데 장소 해가지고 현재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끝이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상대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이렇게 나와 있죠.
구속된 자의 신병의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관과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거겠죠. 지금 제가 변호인이에요. 변호인이 피의자를 어떻게 해요? 만나고 싶어요. 그죠? 지금 주체가 누구죠? 변호인이잖아요. 변호인이 피의자를 만나러 가고 싶으면 일단 어디로 가느냐? 그 피의자가 있는 현재지로 가면 되는 거고요.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갔더니 거기가 교도소예요. 그럼 누구한테요? 교도소장에게 신청하면 되는 거고요. 갔더니 거기가 뭐예요? 경찰서예요. 그럼 누구한테요?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속된 자의 신병에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신청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 해가지고 즉시 접견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즉시라는 말은 뭐죠? 바로죠. 그래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바로 만나야 되고요. 판결 중에는 1시간 동안 지체한 것만으로도 불허가 처분을 본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변호사가요 피의자를 만나러 어딘지 못 찾으셨어요? 163페이지. 변호인이 피의자를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수사하는 두드려 맞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막 멍이 들어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뭘 가지려고 하겠어요? 시간을 가지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3시간, 4시간, 5시간 뭐 할 수 있어요? 지연시킬 수 있고 그러면 피의자의 권익이 뭐 되잖아요?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 접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례들은 뭐 그닥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5번 해가지고 접근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박스 보시면 항고. 자, 법원이요 접근교통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불복해서 보통 항고를 할 수가 있고요. 준항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뭐죠? 접견권을 제한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죠? 준항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항고와 준항고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우리가 한번 모아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 국가배상.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곳이 교도소나 구치소와 같은 국가기관이라면 허가해달라는 형정소송을 제기하거나요. 아니면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소원 해가지고 이러한 접견교통권의 침해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증거 능력이 뭐죠?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요새 계속 언론에 보도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음주운전하고 어쩌고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어떤 내용이었죠? 이렇게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그죠?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거의 약간 반강제적으로 그 사람이 거부하는 사람을 음주 측정했더니 그거 가지고 처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보면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죠? 그 생각 들지 않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음주운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주 측정하자 그랬더니 거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파출소로 가자 해서 어떻게 해요? 강제로 어떻게 끌고 왔어요.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봅시다 했더니 그도 못하겠다 거부해요. 그래서 강제로 강제로 음주 측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음주 사실이 밝혀졌어요. 근데 만약 그게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증거 능력이 뭐가 된다고요? 배제가 되기 때문에 유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의미 드냐면 어쩌란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요 그 시험 문제 그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그 경찰관이 실수한 거예요. 물론 거부한다면요 임의동행이 아니라 긴급 체포 형식으로 어떻게 데려갈 수 있죠. 우리 긴급 체포 배웠잖아요. 안 배웠나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배웠죠, 그죠? 데려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거부하더라도 증거 수집 차원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강제로 체열할 수 있고 음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사후에 뭘 받아야 되냐면 영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사후에 영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뭐죠? 위법한 증거 소집이고 따라서 어떻게 해요? 증거 능력이 배제가 되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없는 거죠?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다 법에서는 그럴 경우에 방법이 마련되어 있고요. 법을 잘 몰라서 경찰관이 고의로 그런 경우는 요새는 없고요. 실수로 결국은 그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고 그래서 형사법이 요새는 보면 시험 문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니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부딪히게 되고 실수하는 바람에 그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풀어줘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접근교통권을 침해했어요. 또 침해된 상태에서 뭐죠? 증거를 수집했어요. 그러면 증거 능력이 배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 증거를 가지고는 그 사람은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외울 건 아닌데 하나만 볼까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 무슨 말입니까? 변호인하고 연락 못하게 하고 변호인이 만나자게 하는데 접견을 뭐죠? 거부하고 이런 상태에서 신문이 이루어져서 자백을 했더라도 그것은 증거 능력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는 거죠?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밑에 것들은 다 계속 반복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그것으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 2항 피의자 피고인의 석방제에 대해 가지고 1. 체포 구속 적부 심사제도에서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의인은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가 됐어요. 또 구속이 됐어요. 그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법원에서 심사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포 구속 적부 심사제도라고 하고요. 거의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엉뚱하게 실수로 잘못 체포하고 잘못 구속하는 바람에 범죄자를 뭐예요? 풀어줘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고요. 연역은 뭐 큰 의미가 없는데 일단 1번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영미법에서 비롯된 제도다. 우리가 좀 인권과 관련된 것은 대부분이 영미법에서 도입된 제도고요. 그 다음에 내용 한번 보시는데 보시고 하단에 보시면 2번 체포 구속 적부 심사에 청구해 가지고 1번 청구권자가 나옵니다. 두 가지죠. 체포된 피의자하고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및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뭐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고용인이 체포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2번 해가지고 개정된 전의 내용이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겠죠. 개정전의 사항은. 그 다음에 2번 적부 심사 청구에 통제해가지고 개정법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면 뭐 누군가가 이거를 뭘 해야 돼요? 신청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수사기관은 신청할 수 있는 변호인이나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가족들에게 지금 이 사람이 체포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구 사유가 나오는데 타이틀을 기억하자고요. 1번 위법한 체포 구속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법이 위법하다는 말은 체포 영장 없이 구속 영장 없이 체포 구속된 경우를 말하고요. 그 다음 2번 사정 변경에 의한 위법한 구속 해가지고 처음에는 적법하게 영장에 의해서 체포 구속이 되긴 했는데 나중에 사정이 바뀌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피해자하고 합의입니다. 또는 고소에 취하여. 그러면 굳이 더 이상 체포하고 구속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구속하고 있다면 이것도 뭐죠? 일종한 위법한 구속이 되겠죠. 3번
필요성의 판단 시기는 언제냐?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적부심의 심사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이 사람이 요 시점에서 체포가 됐어요. 근데 체포가 됐을 때는 적법한 영장도 있고 적법한 절차를 따랐고 적법한 필요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합의 등을 하고 뭐 변상을 하고 고소가 취하가 돼서 사정이 변경됐어요. 그리고 나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심사를 하는데 만약에 요 심사할 때 그 체포와 구속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체포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무리 사정이 변경됐더라도 이 사람을 석방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체포될 때는 적법했고 뭐가 있었어요? 필요성이 있었어요. 근데 사정이 변경돼 가지고 굳이 이 사람을 구속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람 뭐하고 있어요? 구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뭐죠? 심사를 청구했더니 심사를 어느 시점을 가지고 판단해요? 체포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버린다면 이 사람을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릴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체포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심사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구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뭐하게 돼요?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중간에 사정 변경이 있던 사항도 뭐하게 돼요? 고려하게 되고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청구의 방법 관할 배워버린다가 서면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심사해가지고 1번 심사법원 해가지고 지금 수사 중인 검사와 검찰청 대응하는 수사 중인 검사의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서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가 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면 어디다가 지방법원에다가 청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면 고등법원에다가 청구하면 되겠죠. 것이고 2번 신문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1번 피의자 신문 및 수사관계 서류 등에 조사해가지고 법원은 피의자를 신문하고요. 또 수사관계 등의 서류 등을 먼저 조사하게 되고요. 2번 신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 기각 사유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구가 있긴 했는데 지금 법원이 뭘 안 해요? 신문도 안 하고 이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바로 뭐 해버릴 수 있는 거죠? 기각해버릴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면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했어요. 이해되시나요? 누구세요? 친구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죠? 신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기각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한 재청구를 할 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체포가 됐고 사정이 변경되긴 했는데 요 시점에서 다시 구속영장이 뭐가 됐어요? 다시 청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법원은 이거 안 해도 되죠. 그죠? 왜냐하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면 요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이 사람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이 뭐 하게 돼요? 심사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적부 심사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때는 바로 뭐 해버려요? 기각해 버리고요. 그 다음에 공범 또는 공동 피의자의 순차 청구가 수사의 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그죠? 범죄자가 5놈이에요. 근데 이놈이 이번 주에는 A가 하고 다음 주에는 뭐죠? B가 하고 다음 주에는 뭐죠? C가. 그래가지고 이놈들 지금 수사도 못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적부 심사만 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수사를 방해하는 거죠. 이때도 먼저 신문하지 않고 바로 뭐 할 수 있죠? 기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신문기일의 통지 방법에서 나왔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뭐 가장 재밌는 것은 문자 전송도 문자로도 보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안 돼요. 근데 최근에는 문자를 못 보내죠. 그죠? 왜 못 보내요? 보이스피싱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 서울지방법원입니다. 오늘 몇 시에 뭐 무슨 적부 심사를 할 예정이니 뭐 이렇게 보내버리면은 이거 왠지 막 보이스피싱 뻘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새는 경찰이나 이런 관공서가 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굉장히 힘들대요. 전화를 해도 보이스피싱이라 그래가지고 뭐죠?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문자나 이런 거 보내도 뭐죠? 그냥 씹는 경우도 많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문자로도 할 수 있다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법원의 심사입니다. 1. 피의자를 신문하게 되는데 동그랑띠 1번 해가지고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또 나와 있죠. 신문기일에 피의자를 신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뭐하게 돼요? 조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당연한 내용이 나와 있고 3번, 4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죠. 그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이 구속한 게 체포한 것이 적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불러가지고 신문해보고 또 관계 서류를 어떻게 해요? 검토해보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맨 위에 이 의견 진술 등 해가지고 검사 의견 진술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변호인도 청구인도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고요. 2번 부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 해가지고 국선 변호인 제도가 인정됩니다. 읽어볼게요. 체포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국선 변호인 인정 사유에 해당할 때는 언제 국선 변호인이 인정 사유가 해당하는지 또 뒤에 나오겠죠, 그죠? 그때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문기일의 변론을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4번. 자, 신문을 했습니다. 서류도 검토했습니다. 그럼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양가로 1번 기각 결정을 합니다. 1번 원칙적으로 신문후에 기각을 결정하게 되고요. 2번 아까 했던 것처럼 신문 없이 바로 기각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아까 했죠, 그죠? 넘겨보시면 3번. 자, 기각을 하거나 기각을 결정하는 것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계속 구속시켜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2번 뭐 하게 되는 거죠? 석방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판사가 법원이 신문해보고 서류도 검토해봤는데 저는 이 사람을 구속시킬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이 사람을 석방하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가 있고요. 2번 석방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재체포 재구속이 제한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일단 이런 의미죠. 법원이 뭐죠? 석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사기관이 석방했거든요. 석방해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입구에서 다시 기다려 있다가 또다시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체포할 수는 없겠죠. 그죠? 만약에 재체포나 재구속이 허용된다면 이런 적부심사제도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으로서는 또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어떻게 보시면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의 석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1번을 보시면 일단 주체는 누구죠? 법원입니다. 그죠?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적부 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어떻게 해요? 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이기도 한데 일단 주체는 누구죠? 법원이고요. 그 다음에 언제 합니까?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 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하게 되고요. 뭘 받습니까?
보증금을 납입할 조건으로 피의자를 뭐죠? 석방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좀 이따 배울 보석과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2번 해가지고 구속적보 심사 청구가 있는 때만 허용이 됩니다. 만약에 구속적보 심사 청구가 없다면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번 내용 해가지고 1. 구속적보 심사 청구와 법원에 직권재량 보석해가지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을 명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번 체포적부심의 인정 여부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럼 결국은 누구한테만 인정되는 거예요?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그죠?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의 석방 제도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은근히 잘 나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스 밑에 해가지고 3번 피의자 보석의 제외사유 해가지고 A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요. 재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B 피해자나 또는 당해 사건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구속됐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놈이 저 좀 나갔다 올게요. 나가서 뭐 할 건데 저한테 맞았다고 저는 더 때리고 올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다면 그때는 뭐죠? 제외 사유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보증금 조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 보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넘겨보시면 보증금의 결정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보증금을 어떻게 해요? 결정한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보석제도나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대출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깜빵에 갇혔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어디다 전화해요? 러시안 캐시에 전화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런 보증금 내지는 보석금만 전문으로 이렇게 대출해주는 회사가 또 많이 발달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보증금이나 보석금은 다 끝나면 어차피 국가로부터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위험도를 가산해가지고 이자를 받는다면 충분히 빌려줄 만한 돈이기도 하죠. 소비들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석방의 조건 해가지고 주거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한 일시 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석방하긴 하지만 자택이면 머물러라. 그죠? 그 다음에 너 이번 달 30날 재판할 거니까 그때 꼭 나와라. 이런 출석한 의무를 부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석방의 집행해가지고 물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증금을 어떻게 해요? 납입해야 되겠죠?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석방하지 않을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납입한 후에 집행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번 이것도 재체포나 재구속이 제한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하단에 보시면 3번 보증금의 몰수가 나와요. 일단 원래는 사건이 다 끝나게 되면 보증금을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그 보증금을 뭐 하겠습니까? 몰수하게 되는데 1. 임의적 몰수해가지고 A. 재체포 재구속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재차 구속하게 될 때는 그때는 보증금을 몰수하게 됩니다. B.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 동일한 범죄 사실에 의해서 재차 구속된 경우에는 보증금을 어떻게 해요?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이게 임의적 몰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몰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판단에 따라서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필요적 몰수입니다. 반드시 몰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먼저 명확한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망간 때예요. 그죠? 지금 얘가 저는 보증금 걸고 저는 석방해 주세요. 왜? 저는 절대로 안 도망갈 겁니다. 라고 해놓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보증금 걸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린 경우에는 그때는 뭐죠? 당연히 필요적으로 몰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뭐 형의 선고를 받았어요. 또 그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월 며칠까지 오라고 소환 통보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출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튀명 도망가 버리면 이때는 보증금을 전부든 일부를 필수적으로 몰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조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핵심 판례 큰 의미 없고 판례 밑에 보시면 불법방송에서 1번 체포 구속 적부심 해가지고 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수사 단계에서 체포가 됐고 구속이 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적법한이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만약에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 계속 구속되어 있으라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이게 최종적인 절차인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정식 재판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논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사람은 아직 자기 범죄 행위에 대해서 뭘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재판을 안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식 재판에서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뭐 하게 돼요? 결정하게 되고 모든 걸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요 적부 심사에 대해서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항소하거나 항고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허용되지 않는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이 나와 있는데 1번 해가지고 항고할 수가 있습니다. 항고할 수는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3. 판례는 기소 후 보석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그 보석 결정과 성질물 내용 유사한 기소 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이 맞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214조 제4항의 석방 결정에 대하여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에 실익이 있는 한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를 있을 때고 판시하였다까지 기억해 두면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보증금 납입 조건부로 뭐죠? 석방한다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피의자는 항고 안 하겠죠? 왜? 법원에서 뭐라고요? 석방했으니까. 저를 다시 구속시켜 줍시다 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불만인 거예요? 검사가 불만인 거죠. 그죠? 검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놈 석방하면 바로 뭐죠? 틸로입니다. 그죠? 요놈 석방하면 튀어버리고 다시 잡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습니까? 항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소 후에 하는 보석이나 또는 기소 전에 하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의 경우에도 검사 등은 석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석이죠. 보석. 이름은 멋있죠. 그죠? 보석. 다이아몬드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이아몬드가 연상되는데 일단 개념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 내용은 뭐냐면 조건부로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보증금과 같은 돈을 받는다든가 어떠한 조건을 걸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우리가 뭐죠? 보석이라고 하고요. 제도의 취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보시면 박스로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방금 한 것은 뭐예요? 피의자 보석이죠.
그러니까 재판하기 전에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의 보석이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의 석방제도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석은 뭐에 대한 보석이에요? 피고인에 대한 보석인 거죠. 다시 말하면 공판이 시작된 후에 보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요. 물론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는 두 가지를 합쳐서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뭐 미국 미드 같은 거 보면은 잡혀가지고 보석금 내고 석방됐다 그러죠. 피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통틀어서 우리가 보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먼저 내용적으로 구별하셔야 됩니다. 일단 박스 보시면 청구권 유무해가지고 피고인 보석은 청구 보석이다. 무슨 말이죠? 청구가 있어야 보석하는 거고요. 재량 보석이다. 판사가 판단해서 재량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고 청구 보석이 인정되고 임의적 보석이 보충이고 청구 보석과 직권 보석이 인정인데, 좀 말이 좀 난해하죠. 그럼 뭐 해당 부분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 보석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는 할 수 없고 보통 항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가 뭐가 다른지 모르잖아요. 그죠? 나중에 알 거고요. 일단 결론만 기억해 두시고, 피의자 보석도 방금 봤죠? 보통 항고는 허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둘 다 조건의 부과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의 보석 이유는 보석 취소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피의자 보석,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제도는 취소 규정이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환부 규정해가지고 보석은 보증금 환부 규정이 있지만 피의자에 대해서는 없다는 것을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보석의 종류. 1. 청구 유무에 따라 청구 보석과 직권 보석. 무슨 말입니까? 피고인 측에서 청구해야 풀어주는 것이 뭐예요? 청구 보석. 청구가 없더라도 판사가 알아서 풀어주는 건 뭐죠? 직권 보석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얘가 선생님 저 배가 아픈데 조퇴해도 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청구해서 풀어주는 거잖아요. 청구 보석이죠. 근데 선생님이 가만 보니까 얘가 표정이 이상해요. 그래서 배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아서 풀어주는 것은 뭐예요? 직권 보석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보석 결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 유무에 따라 필요적 보석. 이건 뭐예요?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원은 재량이 없고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이 먼저 필요적 보석이고요. 이에 반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선택권이 있는 것이 먼저 임의적 보석이고요. 1번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다. 1의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얘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법원은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뭘 해줘야 돼요? 보석을 해줘야 되니까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꼭 그러느냐? 아니다. 맨 밑에 보시면 제외 사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A.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가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그럼 이것도 기니까 우리는 뭐예요? 10년 이상 이렇게 하죠. 10년 이상. 그죠? 10년 이상이란 말 속에 무엇도 포함시키면 돼요? 사형, 무기도 포함되게 되겠죠. 그래서 10년 이상짜리 범죄를 정했으면 필요적 보석에서 빠지고요. 넘겨가지고 누범, 반복죄했다는 얘기죠. 상습범, 이게는 반복을 넘어가지고 어떻게 약간 상습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상습범. 그 다음에 C번은 뭐죠? 재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D번은 뭐죠? 도망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그 다음에 2번은 뭐죠? 주고가 분명하지 않을 때. F번 해가지고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어질 때. 그러면
뭐 우리가 앞에 했던 거 대동소이하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원래는 법정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반드시 보석을 해줘야 돼요. 이게 뭐죠? 필요적 보석인데 안 해줘도 되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몇 년 이상입니까? 10년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번 상습범. 세 번째는 뭔가요? 재증의 인멸 또는 인멸 우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요? 도망할 염려 또는 도망이고, 그 다음에 주고가 분명하지 않고요. 피해자들에게 가해 행위를 할 염려가 있을 때는 보석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핵심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보석이 가능한지 여부, 긍정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나쁜 놈이죠, 그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면 제가 몇 년 동안은 잘 지내야 돼요? 2년 동안은 지내야 되죠, 그죠? 근데 그 기간 내에 뭐예요?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또다시 뭐죠? 깜빵에 있다. 그런 돈까지 보석을 해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죠? 가능하다. 왜냐하면 위에 나와 있는 허가하지 않을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2번 임의적 보석해서 재량 보석해가지고 의미는 뭔가요? 허가를 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법원의 마음이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임의적 보석, 재량 보석인데 밑으로 두 번째 줄 우측부터 보시면 임의적 보석은 보충적으로 인정된다. 보석 청구가 없는 경우 또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보석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가 있다. 그럼 이해되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10년 이상의 형을 10년 이상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필요적 보석에서 제외됐으니까 청구하더라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판사가 보니까 얘가 뭐 석방해도 괜찮다라고 판단한다면 뭐는 할 수 있는 거죠? 임의적 보석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석을 청구하면 당연히 뭐죠? 보석 허가를 내줄 텐데 이 바보가 보석을 청구하지 않아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임의적으로 직권으로서 그 사람의 보석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보석의 절차가 나옵니다. 1. 청구권자 피고인 가로에 피의자 X라고 되어 있죠. 잘 나오겠죠. 그죠? 우리가 피의자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제도죠. 보석은 뭐에 대해서만요? 피고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거니까 가끔 피고인과 피의자를 섞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피고인과 변호인과 그다음에 배우자 및 가족, 법정 드림 등이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2번 청구의 방법 뭐로 합니까? 서면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석과 검사의 의견 청취해가지고 결론 보시면 이게 나와요. 개정법은 그쵸? 그 밑에서부터 한 8번째 되죠.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라고 개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의 내용이 이제 개정 전에 것이 나와 있는데 일단 지체 없이가 아니라 3일이라고 날짜를 여유를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죠.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되겠죠. 물었더니 검사가 며칠 이내요? 3일 이내에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3일 동안 뭐 하게 돼요? 또 구속된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죠? 지체 없이로 바꿨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법원이 뭐죠? 심리, 피고인을 신문하게 되고요. 그 다음 4번 법원의 결정인데 7일 이내 보석 허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결정의 예들이 나옵니다. 1. 기각 결정. 다시 말하면 보석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할 수가 있고요. 2번 보석 허가 결정 해가지고 요건을 갖췄다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겠죠. 1번 보석의 조건 해가지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보증금이죠. 그죠? 보증금. 보증금을 내고 석방하면 되는데 규제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꼭 현금만을 내도록 하고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번 서약서를 제출할 걸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B번 약정서를 받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C번 그 다음에 C가 두 개네. 그죠? 그 다음 D, E, F 한번 쭉 읽어보시되 이거를 뭐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 해가지고 보석의 조건시 고려사항 해가지고 일반적인 나왔죠. A. 범죄 성질 및 재상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기 아이를 죽였는지 어떻는지 해가지고 냉동고에도 보관시키고 있어요. 그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에 나왔어요.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어줬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범죄 성질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재산까지도 고려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형식적인 범죄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B번 증거의 증명력. C번 전가, 성격, 환경 및 자산. 이 자산 같은 경우에는 보석금을 정할 때 중요합니다. 보석금을. 왜냐하면은 돈 100만 원이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없는 사람한테는 100만 원이 뭐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일 수도 있고요. 또 있는 사람에겐 100만 원이 뭐죠? 껌값일 수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말했지만 야구 선수들 벌금 1000만 원 뭐죠? 걔네들한테는 뭐예요? 껌값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자산 사항 등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그다음 D번 해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또는 범행의 정황 등 것도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조심할 건 B번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보니까 판사가 이놈을 보석 내주기가 싫어요. 근데 지금 법적 요건을 다 가져서 뭐예요? 필요적 보석이기 때문에 기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석금을 50억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거죠. 100억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결국은 뭐예요? 구속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산 등을 고려해가지고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는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석 조건 변경 물론 가능할 수가 있고요. 4번 해가지고 보석 조건 위반 시에 효과 해가지고 만약에 조건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하의 감시를 처할 수 있다는 건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출석 보증인의 과태료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이 이제 풀어주잖아요. 그죠? 풀어주게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법정에 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1월 30날 그러면 보증금을 걸어놓고 또 뭘 하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가까운 가족이나 누구한테 각서 같은 걸 받아요. 내가 꼭 1월 30날 얘를 뭐죠? 반드시 출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놈을 내가 박물관이를 부러뜨리고라도 이놈을 어떻게 끌고 와서 재판정에다가 앉혀놓겠습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출석 보증인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조건을 위반하게 되면 이 출석 보증인에 대해서도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함부로 누구의 출석 보증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죠? 그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불복 방법 해가지고 1.
즉시 항고권을 삭제했습니다. 맨 밑에 나와 있죠, 그죠?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97조 제3항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을 삭제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판사 법원에서요, 결국 뭐예요? 보석 결정을 내려줬어요. 근데 만약에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해주면요, 즉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에 뒤에서 볼 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보통 항고는요, 집행을 정지하지 않아요. 근데 즉시 항고는 집행을 뭐 하냐면 정지를 한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일반적인 항고를 하면 그 결정에 따라서 뭐예요? 집행이 돼요. 집행이 되는데 다만 그것에 대해서 뭐죠? 불복하게 되는 거고, 이게 뭐예요? 보통 항고예요. 근데 즉시 항고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집행을 뭐 해버려요? 정지해버려요. 그럼 만약에 과거의 형사소송법처럼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법원이 보석 결정을 내리더라도 검사가 즉시 항고하면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석방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즉시 항고는 법원의 결정의 집행을 뭐예요? 정지시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보석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법원이 아무리 보석 결정을 내리고 석방하라고 명령을 내리더라도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하면 계속해서 뭐 하게 돼요? 구금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뭐죠? 위헌이다. 삼권 분리에 반한다라는 판결을 받게 돼요. 현재는 이 부분이 삭제가 됐고요. 따라서 검사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즉시 항고할 수 없다는 거 반드시 뭐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2번 보통 항고는 할 수 있다. 왜요? 보통 항고를 하더라도 그 집행이 뭐 되지는 않아요? 정지되지는 않으니까. 그죠? 그럼 6번 보석에 집행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한 것은 없죠. 그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바라고요. 하단에 보신 2번 보증금액은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해야 된다는 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4. 보석의 취소와 실효가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1. 피고인이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 2번 도망하거나 재증을 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아직은 도망은 안 갔는데 도망할 거라는 뭐예요? 충분한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3번 오라 그랬는데 안 왔어요. 출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 피해자 등에게 가해를 가할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 5번 해가지고 기타 법인 정한 조건을 위반했다면 보석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사유들이 뭐죠? 반복적이니까 충분히 안 해도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우측에 2번 해가지고 보석의 실효예요. 일단 보석의 취소와 구속영장의 실효에 의해서 효력이 먼저 상실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구속영장의 실효죠. 구속영장이 실효가 됐다면 더 이상 뭐 할 일이 없어요? 구속할 일이 없으니까 보석 효과도 실효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죄 판결되거나 면소 판결된 경우가 아니라 자유형이나 사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실효되므로 다시 한번 무죄나 면소 판결 등에 선고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유형이나 사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구속영장 실효에도 보석효력을 잃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래 이 사람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이 됐어요. 재판이 돼 가지고 판결로서 형이 확정이 되면 그 형을 뭐 하는 거죠? 집행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구속영장에 의해서 뭐 할 필요 없어요? 구속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형이 확정되게 되면 구속영장이 뭐가 돼요? 실효가 되고 그때는 보석이 뭐가 되는 거죠? 실효가 되는 거죠. 물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죄 판결이나 면소 판결 받으면 풀어줘야 되니까 뭐죠? 실효고 또 자유형, 징역형이나 금경은 깜빵이 가둬야 되고요. 사용도 일당은 뭐죠? 깜빵이 가둬야 되니까 구속영장이 실효되고 따라서 보석도 먼저 실효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해가지고 보증금의 몰치 및 환부가 나와 있는데 1. 보증금의 몰치 무슨 말이죠? 뺏는다는 얘기죠. 그죠? 강제로 뺏어간다는 얘기인데 1번 필요적 몰취해가지고 나와 있겠죠. 뭐가요? 도망했을 때. 그죠? 2번 임의적 몰취해가지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뺐을 수도 있고 안 뺐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는데 핵심 판례 한번 읽어봐야 돼요.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전원합의체 판결이 뭔지 아시죠?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법원은 보통 판결을 할 때 부에서 판결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있는 부는 대법관 3분이 구성되어 있어요. 3분이. 그래서 대법관 3명이 판결 내리면 이게 뭐죠? 대법원 판결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돼가지고 13분인가요? 13분의 모든 대법관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하는 재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1년에 몇 번 안 해요. 몇 번 안 하고 거의 드물기 때문에 매년 나오는 전원합의체 판결들은 대단히 뭐죠?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형사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뭐 1년에 한 건도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판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형사소송법 102조 제2항은 보석 취소 사유가 있어 보석 취소 결정할 경우에는 보석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문헌상 보석 보증 몰수는 반드시 보석 취소와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단정하기는 없고 보석 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 몰수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문제지문에서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수는 동시에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요? X가 된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에는 보석 취소 결정과 몰수 결정을 따로따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 보시면 보석 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 몰수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결국 문제지문에서 두 가지를 뭐 한다고요? 동시에 해야 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고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석 취소 후에 몰수 결정을 따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O가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보증금의 환부 돌려주는 거죠. 그죠? 구속영장 효력이 소멸됐고 또 몰수하지도 않았다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보석 조건의 효력 상실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좀 쉬었다가 3번 구속의 집행정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